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 하는 김진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무회계 이론 파트 중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취득원가, 취득후의 지출, 유형자산 관련된 감가상각과 처분에 관련된 내용까지 순서대로 학습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까지 학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유형자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유형자산은 첫 번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재고자산에서 기업들이 판매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이 어떻게? 아니다. 두 번째, 이 유형자산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에 실제로 사용을 한답니다.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에 쓴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아닌 거죠. 유형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하는 비유동자산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인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셨다. 판매 목적이 아니다. 장기간 영업에 쓴다라고 한다면 유형자산은 종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유형자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건설 중인 자산까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첫째 필요한 게 땅이 필요합니다. 미안합니다. 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땅이 아니라 뭐다? 토지다. 첫째 토지가 있어야 되고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건물, 그리고 건물 짓고 건물 안에 책상, 의자,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어야죠. 우리는 비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층 공장에 기계가 있다라면 기계 장치라는 종류가 있겠죠. 그래도 제가 명색이 회사 사장인데 차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장사가 잘 돼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을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건물과 새로운 건물의 중간에 교량 같은 걸 설치했다. 연결 통로를 설치했다 라고 한다면 이를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 이후에 나오는 구축물이라는 계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특징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다면 종류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토지, 건물, 그리고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쪽에 제가 조금 어설프지만 제 혼을 담아서 유형자산 종류를 그림으로 표기해 드렸으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유형자산 종류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원형어선 같은 경우는 선박이 있습니다. 배. 이 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 수단이었는데 그걸 선박이라는 계정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선박이라는 계정은 잘 표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유형자산 종류 토지에서부터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까지 기본 종류 설명드렸는데 내용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토지 있습니다. 토지는요. 대지, 임야, 전답, 논밭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땅을 토지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건물은 더 쉽죠. 공장이나 사무실, 창고 같은 건물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똑같으니까 건물이라고 하고요. 건물 뒤에 나오는 구축물이 있는데 구축물은 건물 이외의 교량이나 도로 포장 형태, 건물 관련된 부속 설비 등을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승용차나 화물차, 버스, 오토바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 계정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공장에 있는 생산 위한 기계장치, 기계설비 등을 기계장치라는 계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기기 비품, 즉 컴퓨터, 복사기, 책상,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품이라는 계정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유형자산 건설 위에 지출한 금액이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건설공사를 위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다. 저희 앞서 계약금은 선급금이라는 계정이 있었는데 건설공사를 위한 계약금은 선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을 쓰게 되고요. 그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짜잔 하고 변신시켜서 건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은 1차적으로 유형자산의 기본의 특성 정리하셔야 되고 판매 목적이 아니다 1년 이상 장기간 쓴다 라는 내용을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형자산의 종류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계정 과목들은 앞서도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셨다면 하나 더 보탤 것. 제가 앞서 재고자산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건물이나 토지 같은 이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첫째는 영업에 실제로 사용한다면 건물이나 토지라는 계정을 쓰지만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취득한다. 이걸 우리는 투자 목적이라고 합니다. 즉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나 토지가 있다. 이때 쓰는 계정 과목 혹은 부동산 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건물 샀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 아니다. 토지 샀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건물이나 토지를 영업에 장기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건물이나 토지가 맞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라면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영업활동에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부동산 매매업, 즉 원래 이 회사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다. 부동산 매매업인 회사가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판매를 위해서 취득하게 되면 이건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투자 부동산은 투자자산 항목이고요. 상품은 재고자산 항목이죠. 앞서 우리 재고자산 부분에서도 정리해드린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분류되지 않는 기본적인 항목을 물어보는 기출문제 예제가 있네요.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을 물었는데 제조 공장의 부지 뭐다? 토지죠. 공장에 대한 땅, 토지가 됩니다. 3번 건설 중인 제조 공장의 건물은 건설 중인 자산, 아직 건물은 아닙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가 그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은 더 이상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회사 출퇴근용 사내버스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을 쓰게 되죠. 1번, 3번, 4번은 유형자산이 맞고요. 2번은 토지를 샀는데 이 토지가 영업에 사용할 토지라면 유형자산인 토지로 분류가 되지만 지금은 투자 목적이다.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취득한 부동산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인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유형자산에 대한 이해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보실 내용은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원가입니다. 이 유형자산 취득원가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재고자산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산을 샀어.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매입재비용이죠. 이 매입재비용, 매입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드시 어떻게 포함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유형자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유형자산은 최초에 취득했을 때 그 취득 원가로 장부상 금액을 측정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사례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나 증여, 기타 무상취득 이런 경우는 자산의 가치를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취득원가는 구입원가나 제작원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즉 A라는 자산을 샀어. 그럼 A가 얼마에 샀다는 자산이 있을 거고요. 이게 취득원가가 아니라 이걸 사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었다면 실제 사용하는 이 시점 앞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우리는 취득
원가라고 합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원가를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목들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살펴볼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취득 원가가 있다. 이건 비단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 원가는 매입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 매입금액에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 이걸 우리는 매입 재비용, 매입 부대 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항목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운반비,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 필수 비용이죠. 수수료, 시운전비. 기계장치 같은 걸 취득하다 보면 시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번 운영해 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시운전비라고 하고, 차에서 물건을 내리거나 배에서 물건을 내리거나 하역하는 비용이 하역비라고 있습니다. 보험료라고 있는 이 보험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운송보험료라는 표현이 원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산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운송을 해야 되고, 그 운송에 혹시나 생길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했다. 그 운송보험료는 취득원가 가산하셔야 되고, 우리가 차를 샀는데 차를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고 다녀야지 샀으니까. 이 차를 운행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했다. 그 보험료는 매입 재비용이 아니라 일반 비용, 판매 관리비의 보험료 혹은 제조 경비의 보험료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취등록세 있으세요?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건데, 이 취등록세는 자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구입할 때 한 번만 발생하죠. 이 취등록세와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재산세가 있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나와요. 이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들은 세금 과공과라는 개정 과목을 처리하셔야 되고요. 취등록세는 재산세나 자동차세와 달리 취득할 때, 처음 구입할 때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 재비용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토지정지비 있네요. 토지정지비는 땅을 샀는데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해. 그럼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평평하게 만든다. 평탄 작업이라고 하죠. 저희 경상도 표준말로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골아준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비용, 그걸 토지 정지비라고 합니다. 내가 땅을 100원에 샀고요. 이걸 평평하게 만드는데 20원이 들었다면 난 이 땅을 100원에 산 게 아니라 얼마에 산 게 된다? 120원에 취득한 게 된다. 120원에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기본적인 비용, 마찬가지 자산을 외부에서 발생할 때 일반적인 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을 합니다. 이때 발생한 취득원가는 기본적인 매입 금액에 매입 부대 비용, 앞서 살펴본 매입 재비용, 분명히 앞서서 우리가 매입 재비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항목들이 매입 재비용이 되고 매입 부대 비용이 되고, 이들은 매입 원가에 가산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자산 취득 원가가 매입 금액에 매입 부대 비용을 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매입 부대 비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본다라면, 설치를 위한 준비 위한 지출, 설치 장소 준비 위한 지출,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하기 위한 그 장소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비용들도 매입 부대 비용이 되고, 운송비, 설치비, 취급비, 그리고 취득 관련된 혹은 설치 관련된 수수료, 기계장치 관련된 시운전비 등도 매입 부대 비용에 해당합니다.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는 근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뭐냐면, 건설공사를 해. 내가 건물을 지어. 근데 건물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 대출 받으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와요. 이자 지급한다고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자를 지급하면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뭘 처리해야 되냐? 그렇죠.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할 거, 내가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계속 짓고 있는데,
그럼 대출 받았으니까 이 대출금을 다 갚기까지는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공사를 시작해서 일정 시기까지 지난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일 때 일반적인 지출되는 비용을 뭐로 가야 되냐? 건설 중인 자산이 되고요. 완공되고 나면 완공된 이유는 계정 과목이 건물로 가는 거죠. 즉 건물이 공사가 완공되기 전과 완공된 후의 기본적인 개념이 다른데 여기서 이제 문제 건설 공사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가 발생한다. 이게 공사 중일 때 발생하는 이자의 기본적인 개념과 공사 완료된 건물 완공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의 개념이 회계에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건물이 완공되고 난 뒤에 지급한 이자는 당연히 이자 비용으로 영업 외 비용 분류 항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건물 공사 중에 발생한 비용은 뭐로 가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건설 공사에서 대출을 받았어. 이자는 발생한다. 그럼 이자를 무조건 다 이자 비용으로 가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공사 중일 때 발생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 되시고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결론은 나중에 뭐로 간다? 건물로 바뀌겠죠. 완공되고 나면. 이걸 우리는 자본화 대상 자본 항목으로 처리해야 되는 자산 항목으로 처리해야 되는 차입원가다. 건설 공사할 때 발생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걸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내용 정리해 두시고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국채나 공채 즉 차를 사면 차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반 차를 등록할 때는 공채를 지방채권이죠. 필수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매입 금액과 공정가액의 차익은 매입 재비용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건 잠시 뒤 공채에 대한 실무 예제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건 매입 부대비용, 매입 재비용입니다. 자산을 살 때, 자산을 샀는데 이 자산을 살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면 얘는 반드시 원가에 어떻게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첫 번째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시간은 저희가 학습하는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원가가 정리가 정확하게 되셔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바로 다음 파트에 살펴볼 외부 구입이 아니라 다른 사례들에 대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외부에 구입한 경우의 취득원가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잠깐 살펴본 취득세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취득세는 등록세와 같이 갑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기본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발생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라는 게 있고 그 세금 중에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취득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발생한다. 이는 매입 부대 비용이다. 매입 재비용이다. 따라서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취득세나 등록세는 가장 핵심적인 건 자산 취득할 때 한 번만 발생한다라는 건데 관련된 예제 한번 살펴보죠. 자, 1번 예제부터 보시면 건물을 500만 원에 취득합니다. 대금을 이월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건물을 샀어. 500만 원 샀는데 대금은 이월에 준대. 돈 안 준 거죠. 이월에 지급하기로 한 건 기본적으로 미지급금 계정이 발생할 거고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15만 원.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0만 원. 이는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을 얼마에 산게 되냐라는 건데 원래 건물의 기본적인 매입 금액은 500만 원이고 여기 있는 이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는 매입 재비용이죠. 매입할 때 발생한 따라서 500만 원 건물 금액에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는 슝 하고 건물 금액에 넣어야 돼. 보셨어요? 건물 금액이 500인데 취득세 등록세 아니 취득세 15만원 수수료 10만원 25만원 있다고요. 이 25만원의 금액은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물 금액이 어떻게 슝 하고 들어가 있다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건물 금액. 차변의 건물은 525만 원이 되는데요. 이 건물 금액은 취득원가 500만 원에 취득세 15만 원과 수수료 10만 원이 슝 하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겁니다. 슝. 네. 그리고 525만 원의 건물 대금 중에 실질적인 건물 대금 500만 원은 이괄의 지급, 미지급금 되겠고요. 나머지 취득세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차변의 건물 525만 원, 미지급 500만 원, 현금 25만 원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이 경우와 이번에 있는 재산세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 재산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아니고 이 건물을 보유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내는 세금이죠. 이 재산세는 차변의 세금과 공과가 되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1번 예제와 2번 예제가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하시고,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발생하지만 내가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차가 있다면 차는 재산세가 아니고요. 자동차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세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셔야죠. 기본적인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외부에서 자산을 취득한 기본적인 내용 보셨고, 다음 보실 내용은 유형자산 관련된 공채 취득입니다. 이 자산에 관련된 공채 취득은 굉장히 학습하는 분들이 어려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이 공채는 누구나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가지게 되는데, 이건 실무적인 내용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네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해야 되는 국공채,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방채권이 있습니다. 차를 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을 하죠. 그 지역에 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해당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이 지역별로 등록하는 금액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쨌거나 기본적인 지역마다 존재하는 차량 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를 등록을 할 때는 지방채권을 필수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채권을 살 때 자산에 대한 채권에 대한 매입 금액이 있고, 기본적인 채권에 대한 공정가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정가치보다 매입 금액이 더 커요.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익을 우리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하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인 매입 금액과 공정가액의 차익을 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한다? 보통 이건 차를 살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셔야죠. 자, 예제 문제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승용차를 400만 원에 취득한다 라고 가정해보죠. 대금은 1개월에 지급하기로 한다. 안 좋으니까 1개월의 지급은 미지급금이란 기본적인 계정 과목이 있을 거고요. 이 차를 취득하면서 차량 구입과 관련된 공채를 취득한답니다. 이 공채의 액면 금액은 10만 원인데 공정 가치가 6만 원이다. 즉 우리는 차를 사면서 공채를 취득했는데 공채 금액이 10만 원이래요. 이게 기본적인 매입 금액입니다. 우리는 액면 금액으로 취득을 합니다. 근데 내가 10만 원의 공채를 매입했는데 실질적인 공정 가치는 얼마밖에 안 된다? 6만 원밖에 안 된다. 매입 금액이 더 크다라는 거죠. 네, 이걸 현금 매입한다. 그리고 이 공채는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고 했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채를 사서 단기간 내에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취득하시고, 만기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기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1년 이내에 팔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죠. 이건 우리가 앞서 기본적으로 그 유가증권에서 학습한 내용이죠. 유가증권은 주식, 사채, 공채 취득했을 때 나오는 항목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자, 내가 차를 샀으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운반구 금액은 얼마의 금액이다? 400만 원이죠. 우리 문제에서 차량 운반구가 얼마인지는 바로 뒤에 보실 거고요. 차를 샀어. 400만 원. 1개월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대변에 발생할 겁니다. 미지급금 400만 원, 그리고 공채를 현금 주고 구입했는데 얼마 주고요? 10만 원을 지급했죠. 이 현금 금액은 매입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니까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하시는데, 이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이 6만 원이다. 이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10만원 주고 샀는데 돈은 10만원 줬는데 만기보증은 6만원만 기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가 있다고요? 4만원. 그 4만원이 차량 운반구에 가산되게 됩니다. 즉 차량 운반구 금액이 404만원인데요. 이 404만원이라는 금액은 원래 차량 가액 얼마에다가 400만원의 금액에다가 공채에 대한 액면가액 10만원, 이게 우리가 매입 금액이죠. 이 금액과 공정가치 얼마의 금액? 6만원 있을 때 이 차이 나는 금액이 4만원 있다. 이 금액을 차량 운반구로 가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자격시험에서 이 차를 살 때 공채 취득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채 취득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수험생이 잘 틀리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회계 관련 수험생 입장에서 자격시험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공채가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하고 학습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향후에 뭐 기회가 돼서 이미 차를 사보셨을 수도 있는데, 차를 처음 취득한다, 아니면 차를 중고차라도 사서 등록한다면 이 공채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액면가액보다 공정가치의 금액이 조금 낮게 되고요. 이걸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이자를 가산해서 액면가액으로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채에 대한 내용은 실무적으로 자주 만나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차를 샀는데 차 등록할 때 공채 금액이 있다. 그럼 그 공채 금액은 기록하는 만기보유증권에 기록되는 건 공정가치로 기록이 되고, 이 공정가치와 매입 금액의 차액은 어떻게 차량 운반구에 가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원가와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 1번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데 발생한 광고 선전비, 무슨 취득원가? 네,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취득세나 유형자산 취득 관련된 제세공과금, 취득 관련한 유형 취득 관련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기본적인 기업 기준에 따른 평가한 금액, 현재 가치, 공정 가치죠. 그 차액이라고 나옵니다. 어렵지는 않잖아요. 1번에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데 발생한 광고 선점, 이거 무슨 취득원가? 이거 판매관리비인데,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 3, 4번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특히 자본화 대상이 차입원가는요, 우리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다라고 했고, 건설 공사 단계에서 발생한 이자가 생겼을 때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공사 중일 때는 건설 중인 자산,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답 확인시켜 드렸고요. 이번 시간 저희는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유형자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더불어서 외부에서 구입할 때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기본 내용을 정리하시고 나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별로 우리가 뭐 현물 출자를 하거나 무상으로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자산끼리 교환을 하거나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